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제가 받은 주제는 ESG와 무역입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먼저 25분 정도에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30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할게요. ESG가 이렇게 무역에서 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저 생각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입니다. 세계 교역은 1990년에 한 3조 5천억 불 정도 됐었는데 2022년에는 25조 정도로 7.1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베트남이나 중국은 거의 뭐 60배에서 150배 늘어난 반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선진국들은 상당히 그 위축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8.6%에서 2.6% 정도로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시면 한국, 중국, 베트남 비중은 좀 늘어났는데 우리는 뭐 약간 늘어난 거고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이 늘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1990년에는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였었는데 한국이 그때는 그 1.9%였거든요. 우리보다도 중국이 낮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2년 현재는 중국이 14.4%를 차지하면서 미국의 8.3%나 독일의 6.6%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이제 높아지게 된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경계 의식이 그 ESG를 통해서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정책 결정 과정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분들을 의회 분들이나 집행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두 가지를 느끼는데요. 두 가지 세력이 선진국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업계라든지 실질적으로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의 입김, 그거를 또 의식하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한 집단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진짜 기후변화라든지 노동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두 파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세력이 결합이 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규범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에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 실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입김들이 이제 작용하는 배경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글로벌 탄소 감축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하는 상황에서 전기동력화 시대가 이제 앞당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또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조명래 장관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셔서 이건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는데 지구 표면 온도가 지난 100년 동안 거의 1도 정도 상승을 했고 뭐 한국도 연평균 1.7도 상승하면서 강수량도 19% 증가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노력이 결국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전기 동력화를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전기 동력화 시대에서는 그 중국의 세계 지배력이 상당히 강하다. 현재 이런 그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 동력화가 되려면은 그동안의 엔진 중심에서 그 모터를 돌리는 그런 모터 중심으로 갈 거고 배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그동안은 석유나 석탄에서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히토리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LED 등 각종 전자기기 또 모터나 발전기용 연구자석 이런 거에 쓰이는 건데 등소평이 1978년에 이런 말을 해요.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히토리가 있다. 그러면서 한 40년 전부터 앞으로 한 40년 지나면 중국이 세계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이제 심어줬고 그거 이후에 이런 산업을 많이 키워왔죠. 근데 재미난 건 중국 히토리가 전 세계 부존량 중 36.7%, 생산 중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2021년 기준. 그런데 중국은 이 히토리를 자원의 무기화로 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수출입 허가 관리 품목화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중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양보다 중국이 수입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2019년에 중국 히토리 수출량은 5만 톤이었는데 수입량이 8만 8천 톤이었어요.
대부분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중국 국경의 지역에 있는 그 히토리를 수입해서 쓰고 자기네 히토리는 해외 수출을 안 하죠. 최근에는 뭐 일본에 대해서는 아예 수출 금지를 하겠다고 하니 이제 각국의 기후 변화에 따른 전기 동력화 시대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생기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배터리 원료도 아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니켈, 코발트 등 이건 생산 과점을 하고 있고 원료 정제 기술도 우위에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자동차 산업을 한 지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 생산 캐파가 1년에 5천만 대예요. 한국이 한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360만 대 되니까 5천만 대의 캐파를 갖고 있고 내수가 한 2,600만 대 정도로 방한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다시피 브랜드 가치도 없고 중국 기술과 그 경험에 대해서 서방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중국 말로는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학습을 해왔는데 이제 아주 호기가 된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화 또 이 전기 동력화로 급변하는 이런 혁명적 상황에서 중국이 기술 축적을 한 40년 동안 쭉 해왔는데 배터리 원료 생산의 23%, 정제 원료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정제는 서방에서도 중국에 다시 가서 기술력이 떨어져서 서방에서도 이 정제 과정에서 중국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거기다가 그 광산도 중국이 많이 장악을 했는데 콩고 코발트 광산 같은 경우는 콩고가 2차 전지의 원료 중에 아주 강력한 원료 중에 하나인데 세계 매장 중 50%가 콩고에 있어요. 그리고 생산 중 70%인데 이 콩고 코발트 광산의 40%를 중국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이 국가들의 중국이 지금 광산을 장악을 해가고 있어서 이 유럽이나 미국의 사람들이 아주 그 우려를 많이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무역협회 오기 전에 자동차협회 회장을 한 4년 정도 하면서 오이카 총회라 그래갖고 미국이나 유럽 그 자동차협회 사람들이 참여하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참석을 했었는데 중국은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동력화, 전기차 시대를 선언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서방, 유럽하고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다 같이 반대를 했었죠.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이 정말 친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동차 산업을 장악을 해나가겠다, 세계차 시장을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를 EU나 미국 사람들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뭐 EU의 여러 가지 공급망법이라든지 아까 우리 조명래 장관님 여러 가지 그 규제 조치를 발표하셨는데 그런 게 다 중국의 움직임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소재업체 중국 의존도가 너무 과다합니다. 양극재 60%, 음극재 83%, 분리막 60%, 전해액 60% 수입을 하고 있고 근데 양극재 중 전부체 같은 거는 79%를 수입하는데 이 중에 중국산이 93.7%입니다. 그리고 그 흑연 100%, 망간 93%, 코발트 82%, 뭐 전부 중국산이라서 중국이 없으면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고 전기 동력화 시대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이게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도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방에서는 특히 이제 EU하고 미국의 접근 방식은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EU는 규제 중심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인센티브 위주로 산업과 기술 육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좀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탄소의 그 국제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그게 이제 ES 중에 하나일 거고 두 번째는 역의 보조금 규칙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주로 이제 규제 위주로 그 탄소 확산을 좀 막아가는 흐름이 하나 있죠. 아까 우리 조명래 장관 말씀하신 이 EU의 CBAM 탄소 국경 조정제도 이런 것들이야말로 전형적으로 규제 위주로 탄소의 국제 이동을 제한하는 건데 여기도 잘 살펴보면 무슨 소리가 있냐면 그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가서 탄소 배출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을 해서
EU 시장에 들어온다면 EU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나 인도로 이제 해외 이전을 해 갈 수가 있겠죠. 거긴 탄소 규제가 없으니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그러면 EU 입장에서는 이 EU 기업들이 중국이나 인도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게 되고 자기네 경제력이 약화되는 거라 그것도 똑같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이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강, 시멘트 등 기존의 5가지 그 품목에 더해서 최근에는 수소까지 이제 이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 CBAM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이것도 또 따져보면 수소가 이제 앞으로 미래 우리 탄소 중립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건데 수소도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블루 수소나 그레이 수소는 화석 연료를 개질하면서 나오는 그런 수소들 그거는 이제 후진국에서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방법은 탄소 배출이 많은 거니까 그건 안 되겠다. 이유는 또 수전의 기술, 그린 수소가 기술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산업을 보호하고 이걸 확산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린 수소까지 지금 포함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로만 수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이거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클린 컴피티션 액트를 2022년 6월 상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대부분 뭐 12개 품목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1톤당 55달러의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규제 중심의 국제 이동을 무역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이제 그 노력이 있는데 사실 이 노력은 순수하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자기네 산업이 해외로 뻗어나가서 거기서 탄소를 발생시켜서 다시 EU나 미국으로 들어와서 경쟁력을 EU나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는 그런 거를 좀 방어하겠다 이런 2가지 복선이 저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환경 또 강제 노동에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무역 협정에 포함되기 시작하죠. 환경 조항이나 노동 조항이 노동이라고 한다면 이건 주로 강제 노동, 아동 노용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990년대 100개 정도에서 이제는 1921년은 환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622개 정도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 노동 이제 조항이 포함된 것도 1990년 4개에서 113개로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림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걸 다 지워버려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거 싹 지워버려야 되겠어요. 이게 안 보여. 안 돼. 그지? 그거를 이것도 밑에 것도 죄송합니다. 이건 안 지워져? 그러면 이거는 이게 참 EU 등의 법정 의무화와 페널티 등 강력 규제를 도입한 상황을 보면 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엄청난 ESG 규제를 도입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들도 많은 양의 그 규제를 도입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도 수익성 위주 경영에서 ESG 경영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2000대 글로벌 기업이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자율적 협력망 ESG 관리도 하고 있죠. 아까 조민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본사뿐만 아니라 협력사들 전체 공급망 생태계 자체의 이 ESG 경영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뭐 바스프나 피레일리나 필립스나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대기업들도 공급망 리스크와 ESG 관리를 확산하고 있는데 포스코, 삼성전자, LG전자 뭐 많은 그 대기업들이 이런 추세에 가담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안 하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500대 기업의 ESG위원회 운영도 이제 대부분 채택을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ESG위원회 설치 비율이 44.5%, 158개,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같은 350여 개 기업 중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유는 주로 규제, 규범을 통해서 이 다양한 환경 및 노동 규제 도입을 통해서 ESG를 당일성하는 그런 건데 여기를 먼저 보고 잠시 후에 미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조명래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제품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될 예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에다가 수소를 좀 더 녹았고 이제 개상이 되고 이 전환 이건 두 단계로 나눠서 시행이 되는데 2025년까지는 일종의 시범 그 시행 기간이죠.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시키는 그런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여기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2026년 2월 이후에는 이제 제품 생산 관련 탄소 배출량을 보고토록 하고 그 배출량이 유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이산화탄소 가격,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가격에 맞춰서 배출 증명서를 취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배출 증명서를 취득하려면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로서는 국내는 배출권 거래제, 역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역외에 대해서는 이 바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해서 탄소 감축을 이런 규제로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부터는 EU 회원국이 이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직간접적 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해서 보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34년까지는 EU 내에 배출권 무상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철폐를 하면서 EU 내 탄소 중립을 이제 실현해 나가고 또 이제 수입에 대해서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해서 역외에 대해서는 또 탄소 감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우선적으로는 탄소 직접 배출원이 대상이고 향후에는 산업과 범위를 이제 좀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또 최근에 그 이후의 동향을 보면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리베이트를 인정을 해주고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 그 유상 활동, 무상 활동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조치를 동시에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후의 경쟁력이나 산업 기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거조차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후의 공급망 실사 지침입니다.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대기업 이제 EU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의 기업, EU하고 거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대상인데 더군다나 이제 거래하는 그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구성하는 협력업체들도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기업들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모든 공급망을 구성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 환경 훼손이나 인권 침해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위반 시에는 제재를 하는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를 합니다. 요거는 앞으로 입법을 하려면은 한 2023년 금년 한 5월 정도에 이렇게 이제 유럽의회에서 수정안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이제 그 서류 제출 관련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EU에 가서 집행위 분들하고 의회분 그다음에 비즈니스 유럽이라고 해갖고 우리를 지금 전경련 같은 데 사무총장을 만나봤는데 그분들 얘기가 23년에만 해도 EU에서 규제가 새로 생기는 게 43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서류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한 10만 명 정도의 신규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엄청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규제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기술 개발이나 산업 육성을 통해서 할 일인데 미국이 부럽다. 그런 소리를 제가 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전부 지금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여튼 많은 이유로서는 서류 제출 관련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고 기업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많이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EU 기업하고 제3국 기업 중에 고용인원 매출액 산업군 기준을 그 요건에 맞는 그런 기업들의 그 모기업은 물론 자회사, 공급망대 협력 업체까지 모두 포괄을 하고 있고 인권, 환경, 내부 지침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영향을 파악을 하고 예방하고 대응하고 불만 접수를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 이걸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을 부과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많은 그 제재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후에 역외 보조금 규칙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강력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제 중에 이거는 제 생각에도 주로 중국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만 우리 기업들도 여기서 자유스럽지는 않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외 기업들이 자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EU 기업을 인수하거나 EU의 공공시설에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EU 내 경제 활동하는 기업이나 산업 지원 자금 또는 부채 이전 세금 면제 등 모든 형태의 재정적 기여에 대해서는 거꾸로 EU가 이제 그거에 그 상응하는 제재 내지는 부담을 지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방법으로는 기업결합 사전신고, 공공조달 참여 사전신고, 직권조사 이런 걸로 이제 규제할 계약인데 기업결합 사전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EU에 있는 기업을 M&A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상 맞게 되면 이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조달의 경우에도 EU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 가액의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는 이 집행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뭐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공공조달이나 M&A가 아니라 바로 직권조사가 있어요.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조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고 요건 미만의 기업결합, 공공조달을 포함을 해서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 왜곡이 의심되는 경우, 경제 왜곡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경제 왜곡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집행위가 직접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러한 것은 아마 이제 중국이나 우리 기업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각종 세제 감면이나 이런 걸로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거를 통해서 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응하는 재정적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도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EU의 핵심 원자재법 이거는 EU는 이제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요 핵심 원자재법은 23년 3월에 초안이 발표됐고 앞으로 한 1, 2년 걸쳐서 입법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6개 전략 원자재 및 34개 핵심 원자재를 선정을 해서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 재료 및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확대를 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전 밸류체인별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를 유지하겠다. 이게 특정 국가가 결국은 중국을 생각하는 거죠. 이 전략 원자재나 핵심 원자재의 대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배터리라든지 무슨 수소 관련 아니면 히토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EU도 지금 많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 의존성을 낮춰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 시대에 잘못하면 중국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이런 그 위기의식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규제 유지라기보다는 좀 이제 EU에서는 보기 드문 인센티브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센티브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뭐 법안이 완전된 건 아니지만 전략 프로젝트 선정이나 허가할 때 좀 발급 기간을 최소화한다든지 절차적 그런 인센티브지 근본적인 인센티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U의 핵심 원자재 법 이거는 23년 3월에 초안이 발표됐고 앞으로 한 1, 2년 걸쳐서 이제 입법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6개 전략 원자재 및 34개 핵심 원자재를 선정을 해서 2030년까지 역내 채굴 10%, 재료 및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확대를 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전 밸류체인별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를 유지하겠다. 이게 특정 국가가 결국은 중국을 생각하는 거죠. 요거는
그리고 이제 또 이후에 탄소 중립 산업법이나 산업법입니다. 2030년까지 8대 탄소 중립 전략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영내 제조 역량을 이후 연간 수의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생각인데, 이를 위해서 산업별 생산 역량 목표를 수립한다든지, 프로젝트 허가 시한을 설정한다든지, 규제 승인 창구를 일원화한다든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든지, 재정 지원 강화, 인력 육성 강화, 공공 입찰식 고려 이런 툴을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2030년까지 친환경 산업 공급망 전반에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청정기술, 제조기술을 신속 허가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조명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Next Generation EU, 또 리파워 EU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기술 개발과 그 공급망 산업 육성 이걸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EU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죠. 미국은 주로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는 강한 요구도 하지만 국내로 볼 때는 인센티브 위주로 산업을 육성을 해서 그 기술을 육성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인프라법이나 IRA법을 제정을 해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동시에 전기 동력화 관련 산업을 육성을 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근데 그 와중에도 미국산을 우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았죠. 그 이유는 제 생각엔 중국이 먼저 이런 일을 했었어요. 중국은 전기 동력차의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에 한해서 중국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에 벌써 수년 이상 보조금을 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론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았던 것은 중국은 그럴 수 있다. 아직 여러 가지로 공산체제다 어려운 나라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이러니까 미국까지 이래? 하면서 우리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PEF라든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이런 거를 통해서 탈탄소도 촉진하고 강제 노동을 방지를 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규제와 인센티브가 같이 조합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RA법을 보면 전기동력차, 배터리, 광물 산업 육성안인데, 전기동력차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7,500불 해주는데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정한다. 한국에서 조립하면 보조금 안 주죠. 중국에서 하면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핵심 광물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50%를 주겠다. 그다음에 배터리 부품 부품을 또 요건 충족하는 경우엔 다른 또 50%를 주겠다 해서 토탈 7,500불이 되는데, 7,500불이면 거의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조금을 받는 차하고 그렇지 않은 차는 가격이 거의 1,00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가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 브랜드는 아직 미국에서 생산을 못하고 내년 말 정도 되면 생산이 가능해서 이런 혜택을 볼 건데, 그 전에는 상업용 베이클에서 리스를 한다든가 하는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리스 같은 전략으로 북미 시장 내에서 전기차를 판매를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 입법이 된 이후에 미국 재무부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업계하고 정부가 그래도 협상을 잘해서 몇 가지 얻어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물과 부품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돼야 전기차 보조금 7,500불을 받는 건데, 광물의 경우에 뭐가 이제 광물로 분류가 됐냐면 양극하고 음극 활성용 분말이 이게 부품이 아니라 광물로 분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됐었으면 양극재나 음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부 공장을 미국에 지금 가져가야 될 판이었는데, 요게 다 우리가 협상에서 성공한 거라 참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부품 요건의 경우에는 배터리 부품 단위별로 40%에서 100%까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로 처음에 규정돼 있었는데, 이게 합산으로도 그 비율을 계산하게끔 해줬어요. 그래갖고 부품에 따라서는 100% 한국에서 다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 또 다른 부품 미국에서 100% 생산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기업들한테 많은 그 융통성을 줬다. 그래서 그 IRA법이 처음에 입법될 때는 상당히들 우려를 했는데 이런 건 아마 좀 달라져서 그나마 숨통을 좀 틔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ESG의 무역에 대한 영향은 불가역적 트렌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탄소 배출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그런 경쟁력을 원천 봉쇄하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런 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시장을 가지고 있는 EU하고 미국이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지금 중국이나 제3세계 국가의 무역이 점점 그 경쟁력을 찾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국의 규제 이용 비용이 더 증가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작성 부담만 하더라도 EU에서 금년에만 43개 규제를 신설을 해서 그 서류 작성 인원만 10만 명이 더 필요하고 한다니 우리 기업들도 이런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질 건데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본사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공급망 전체에 대해서 인권이나 환경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또 페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해 가는 게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는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런 협상들을 잘해서 우리 기업들이 잘 숨통을 튈 수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IRA 등 보다 노골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EU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를 이걸 통해서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이 ESG 추세를 규제 대응이 아닌 기회와 성장 요인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기업 내부에서도 이런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탄소 중립 산업의 성장 동력화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가 만든 거지만 기후 대응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 대응 기금이라는 것은 그 유상할당 같은 돈으로 이제 만든 건데 한 2조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EU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제로 모은 그 펀드, 이노베이션 펀드는 오로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소환원제출 철강 분야라든지 수송 분야라든지 뭐 발전 분야에 탄소 배출이 많은 쪽에 획기적 기술 개발에만 그 돈을 거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U는 수소환원제출, CCS, SMR, 하이퍼튜브 이런 쪽에 쭉 돈을 써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걷어갖고 탄소 배출이 많은 쪽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청사 정비, 옥상 녹화, 습지 보존 이런 잡다한 소액 사업 몇백 개에 대해서 돈을 쓰고 있어서 이걸 도대체 왜 돈을 걷었는지 의심이 들어올 정도에 그래서 EU처럼 배출권 거래제로 돈을 모은 그 돈을 소액 사업을 해서 돈을 낭비할 게 아니라 아주 탄소 배출이 있는 분야를 기술 개발을 혁신적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지금 그 전체 탄소 배출 중에 36%가 발전 분야, 36%, 또 다른 36%가 산업 분야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예컨대 철강에 1억 톤 정도가 지금 탄소가 나오는데 여기는 예컨대 석탄으로 떼어갖고 지금 철강제를 만드는 기술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철강 산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계속 탄소 배출이 돼야 돼요. 그걸 막으려면 결국 수소 환원 제출이 돼야 될 건데 우리는 기후 대응 기금 갖고 그런 돈을 썼다는 소리를 제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이런 잡다한 사업에 쓰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EU는 그 돈 갖고 수소 환원 제출 투자를 해서 이미 스웨덴의 그 기업이 이미 그 개발을 해서 실증 사업을 가고 있어서 우리도 그 사례를 참고해야 된다. 철강 같은 경우에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거지 잡다한 사업 갖고 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해서 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걷어진 돈을 갖고 정말로 유효한 쪽에다 돈을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제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30분 만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표자분들이 모두 대가이시니까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